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흔적을 감춘다면 말이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41세 회계사 서은주 씨입니다. 그녀는 실종되기 전날 동생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듣게 될 것 같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은주 씨는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의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주 씨는 서울의 한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성실한 회계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출근하고 저녁에는 규칙적으로 퇴근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지요. 주변 동료들은 은주 씨를 조용하지만 꼼꼼한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다. 업무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중한 편이었다고 하네요. 그런 은주 씨에게도 작은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주말마다 참여하는 트레킹 동호회 활동이었지요. 일주일 내내 사무실에 앉아 숫자와 씨름하던 그녀에게 자연 속을 걷는 시간은 유일한 해방구였을 겁니다. 산과 바다를 따라 걷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보내는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었을 테니까요.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은주 씨는 평소처럼 트레킹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의 목적지는 경남 통영의 해안 트레킹 코스였지요. 통영은 아름다운 바다와 해안 절벽을 따라 걷는 트레킹 코스로 유명한 곳입니다. 은주 씨는 동생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통영 간다고요. 그리고 저녁에 보자는 말과 함께 한 문장을 더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듣게 될 것 같다고요. 동생 서은지 씨는 처음에는 그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무슨 결정을 듣게 된다는 건지 직장 일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일인지 분명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언니가 늘 그랬듯이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되어도 은주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았지요. 은지 씨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약속 시간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연락 없이 밤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3일 일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은주 씨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은지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요. 먼저 은주 씨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는 통영의 한 해안 트레킹 코스 입구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은주 씨의 휴대폰 신호가 끊긴 것이지요. 경찰은 은주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에 주목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듣게 될 것 같다는 그 문장 말입니다. 대체 누구에게서 무슨 결정을 듣게 된다는 것일까요? 수사팀은 은주 씨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지만 특별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트레킹 동호회 회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은주 씨가 동호회의 한 남성 회원과 최근 들어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이었지요. 그 남성의 이름은 강민수 씨였습니다. 38세로 부산에서 무역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호회 다른 회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은주 씨와 민수 씨는 반년 전쯤부터 눈에 띄게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트레킹 중에 우연히 옆에서 걷게 되는 정도였지만
점점 둘이서만 따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고 하네요. 몇몇 회원들은 둘 사이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강민수 씨의 통화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지난 2달 동안 은주 씨와 민수 씨 사이에는 거의 매일 통화와 문자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특히 실종 당일 아침에도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지요. 마지막 통화는 오전 10시 23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은주 씨의 휴대폰은 오후 2시 15분을 마지막으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수사팀은 강민수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습니다. 민수 씨는 경찰서에 출두했고 조사가 시작되었지요. 그는 차분한 태도로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날 통영에서 은주 씨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트레킹을 함께 시작했지만 중간에 은주 씨가 잠깐 쉬고 싶다고 해서 먼저 코스를 마치고 돌아왔다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담당 형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민수 씨의 진술이 너무 매끄러웠거든요. 마치 미리 준비해온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시간을 물어보면 애매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몇 시에 은주 씨와 헤어졌냐는 질문에 대략 오후 1시쯤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1시 반쯤이었을 거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형사는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은주 씨와 어떤 관계냐고요? 민수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동호회 회원일 뿐이라고 답했지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분명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형사가 통화 기록을 보여주며 왜 이렇게 자주 연락했냐고 묻자 민수 씨는 그저 트레킹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했습니다. 경찰은 민수 씨를 그날은 돌려보냈지만 그를 계속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수사팀은 통영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은주 씨가 마지막으로 휴대폰 신호를 보낸 트레킹 코스 입구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지요. 해안 절벽을 따라 이어진 그 코스는 아름답기는 하지만 일부 구간은 꽤 험한 편이었습니다. 수색대는 코스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 은주 씨가 실족해서 다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였지요. 하지만 코스 주변 어디에서도 은주 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을 배낭도 물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사팀의 다른 조원들은 코스 주변의 CCTV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트레킹 코스 자체에는 카메라가 없었지만 입구 주차장과 인근 도로에는 몇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 영상들 속에 혹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이었지요. 동생 은지 씨는 경찰의 수색 작업을 지켜보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언니가 어디선가 괜찮은 모습으로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바랐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실종 신고 후 이미 48시간이 지났고 언니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으니까요. 수사팀은 다시 한번 강민수 씨에게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은주 씨를 본 사람이라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진술에서 모순을 찾아내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 같았지요. 과연 강민수 씨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한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서은주 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동생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중요한 결정을 듣게 될 것 같다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했던 걸까요? 수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진실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수 씨는 서은주 씨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그저 동호회 회원일 뿐이라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수사팀이 확보한 통화 기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고 통화 시간도 상당히 길었거든요. 단순한 동호회 회원 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빈번한 접촉이었습니다. 과연 강민수 씨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수사팀은 강민수 씨를 다시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했지요. 실종 당일의 동선을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파악해야 했습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민수 씨는 다시 경찰서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차분하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몇 시에 집을 출발했냐고 물었지요. 민수 씨는 대략 7시쯤이라고 답했습니다. 부산에서 통영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9시쯤 도착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은주 씨를 어디서 만났냐고요? 민수 씨는 트레킹 코스 입구 주차장에서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은주 씨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자기 차로 온 것 같았다고 했지요. 두 사람은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바로 트레킹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았고 바다 풍경이 아름다워서 기분 좋게 걸었다고 하네요. 형사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트레킹 중에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고요? 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냥 날씨나 경치에 대한 가벼운 대화였다고 했지요. 하지만 형사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거의 매일 연락하던 사이가 만나서 날씨 이야기만 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거든요. 형사는 좀 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은주 씨와 정확히 어떤 관계였냐고요? 민수 씨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친한 동호회 회원이라고요. 형사는 통화 기록을 다시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총 47통의 통화와 200개가 넘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더군요. 민수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지요. 그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은주 씨가 트레킹에 대해 조언을 많이 구했다고요. 장비나 코스 추천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화 내용 중 상당수가 밤 11시 이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것도 한 번에 30분 이상씩 통화한 기록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형사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혹시 은주 씨와 특별한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냐고요. 민수 씨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했지요. 자신은 결혼한 사람이고 가정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은주 씨와는 정말 그냥 친구 사이였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형사는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날 트레킹 중에 언제 은주 씨와 헤어졌냐고 물었지요. 민수 씨는 코스 중간쯤에서 은주 씨가 잠깐 쉬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계속 걸어서 코스를 완주했고 은주 씨는 나중에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은주 씨가 오지 않아서 먼저 부산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몇 시에 헤어졌냐고요? 민수 씨는 오후 1시쯤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난번 조사에서는 1시 반쯤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형사가 지적했습니다. 민수 씨는 당황하며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대략 그 시간대라는 거지요. 형사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은주 씨와 헤어진 정확한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코스 중간에 전망대 근처였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은주 씨가 벤치에 앉아 쉬겠다고 해서 자신은 먼저 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도 이상했습니다.
왜 함께 쉬지 않고 혼자 먼저 간 건지 설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형사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은주 씨와 헤어진 후에 뭘 했냐고 물었지요. 민수 씨는 코스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서 잠깐 쉬었다고 하네요. 얼마나 쉬었냐는 질문에 30분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에 은주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데도 그냥 부산으로 돌아온 거냐고요. 민수 씨는 은주 씨가 혼자 천천히 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자신이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왔으면 함께 돌아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수사팀은 민수 씨의 진술에서 여러 가지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시간대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둘째, 행동의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은주 씨와의 관계를 계속 축소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였지요. 형사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날 은주 씨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냐고요. 민수 씨는 파란색 재킷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등산용 바지도 검은색이었다고 했지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그럼 은주 씨가 배낭에 뭘 가지고 있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물통과 간식 정도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옷차림은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배낭 내용물은 모른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특히 함께 트레킹을 했다면 물이나 간식을 나눠 먹는 게 자연스러운데 말입니다. 수사팀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강민수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요. 너무 많은 부분이 애매했고 계속 말이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은주 씨와의 관계를 숨기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관계를 숨기려 하는 걸까요? 단순히 부끄러워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한 형사가 제안했습니다. 민수 씨의 휴대폰 위치 기록을 확인해 보자고요. 그가 말한 동선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영장을 발부받아 민수 씨의 휴대폰 위치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지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수 씨가 주차장에서 30분 쉬었다고 한 그 시간 동안 그의 휴대폰은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트레킹 코스에서 벗어난 외딴 지역이었지요. 그것도 약 1시간 30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그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니 트레킹 코스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해안 절벽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는 곳이었지요. 대체 민수 씨는 왜 그곳에 갔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 사실을 숨긴 걸까요? 형사들은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수 씨의 거짓말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서은주 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수사팀은 민수 씨를 다시 불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위치 기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진실을 말하라고 압박할 계획이었지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변 CCTV 영상이었습니다. CCTV 분석팀이 보고를 올려왔습니다. 트레킹 코스 입구 주차장의 카메라에 민수 씨의 차량이 찍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전 9시 12분에 진입했고 오후 3시 47분에 빠져나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차량이 한 번 더 움직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니 오후 2시 5분에 민수 씨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32분에 다시 돌아왔지요. 바로 그 시간이 휴대폰 위치 기록상 외딴 절벽 지역에 있었던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민수 씨는 분명히 어딘가를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민수 씨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의 진술은 거짓이었고 그는 실종 당일 중요한 행적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가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었지요. 동생 은지 씨는 경찰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언니와 함께 있었던 남자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수사팀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민수 씨를 다시 조사실로 불러들여 모든 증거를 제시할 것이었습니다. 위치 기록과 CCTV 영상을 보여주며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만들 계획이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낼 것이었습니다. 강민수 씨는 이제 첫 번째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진술이 의심스러웠고 행적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과연 그는 서은주 씨의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강민수 씨의 진술은 거짓이었습니다. 휴대폰 위치 기록이 그것을 증명했지요. 그는 주차장에서 쉬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외딴 절벽 지역에 있었습니다. 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했던 걸까요? 수사팀은 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예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10월 16일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CCTV 분석팀이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통영 지역의 도로 CCTV를 전부 확인한 결과 중요한 영상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지요. 수사팀은 즉시 모니터 앞에 모였습니다. 분석관이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트레킹 코스 입구에서 약 3km 떨어진 해안도로의 카메라였지요. 오후 2시 8분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차량이 천천히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온 직후였습니다. 방향은 트레킹 코스와 반대쪽이었지요.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이 차량이 약 8분 후 인근 샛길로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요.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오후 2시 16분이었습니다. 차량은 좁은 비포장 샛길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외딴 절벽 지역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세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오후 3시 29분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차량이 같은 샛길에서 다시 나오는 장면이었지요. 약 1시간 13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휴대폰 위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형사가 영상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지요. 차량의 뒷부분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트렁크 주변에 뭔가 묻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흙인지 먼지인지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수사팀장이 말했습니다. 그 샛길 끝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분석관이 지도를 띄웠습니다. 그 길은 해안 절벽 아래로 내려가는 험한 비탈길이었습니다. 일반 차량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지요. 왜 민수 씨는 그런 곳에 갔던 걸까요? 분석관이 네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민수 씨의 차량이었습니다. 오후 3시 32분이었지요. 차는 주차 공간에 들어섰습니다. 약 15분 정도 정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47분에 주차장을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석관은 더 중요한 영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5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지요. 이번에는 통영에서 부산으로 가는 국도의 카메라였습니다. 오후 4시 23분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차량이 국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주유소로 들어갔습니다. 형사들은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주유소 CCTV가 포착한 장면이 이어졌지요. 민수 씨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차장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분석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민수 씨는 셀프 세차기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고압 세척기를 들고 차량을 씻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세차가 아니었습니다. 민수 씨는 차량 바닥을 집중적으로 씻고 있었습니다. 몸을 낮춰 차체 아래쪽까지 꼼꼼하게 물을 뿌렸지요. 특히 트렁크 주변과 뒷바퀴 휠 하우스 부분을 오랫동안 세척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부위를 반복해서 씻었습니다.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저건 보통 세차가 아니라고요. 뭔가를 지우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른 형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는 약 25분 동안 세차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세차 시간보다 훨씬 길었지요. 세차가 끝난 후에도 민수 씨는 차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고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바닥 매트를 들어 올려 아래를 보기도 했지요. 그리고 나서야 차에 타고 주유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수사팀장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다고요. 강민수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말입니다. 팀원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CCTV 영상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가 샛길에 갔다가 온 것도 세차를 한 것도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었거든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은주 씨를 찾거나 범죄의 흔적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수 씨가 갔던 그 샛길 끝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지요. 10월 16일 오후 2시였습니다. 수사 차량 2대가 통영의 외딴 해안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샛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비포장에 울퉁불퉁했고 폭도 좁았지요. 차량을 천천히 몰고 내려갔습니다. 약 500m를 가자 길이 끝났습니다. 앞에는 가파른 비탈과 절벽이 보였습니다. 형사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지요. 땅에는 최근 차량이 지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 형사가 무릎을 꿇고 자국을 자세히 봤습니다. 비교적 최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형사는 절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험한 바위와 덤불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내려가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였지요. 하지만 누군가 내려간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형사들은 비탈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굴러떨어질 수 있는 급경사였습니다. 나무와 풀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지요. 약 20m를 내려가자 작은 평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땅에 붉은색 흔적이 있었습니다. 형사가 장갑을 끼고 만져봤습니다. 축축한 흙이었지요. 색깔이 주변 흙과 달랐습니다. 더 어둡고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다른 형사가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부러진 것처럼 보였지요. 누군가 이곳을 지나간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흔적인지 동물의 흔적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장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본부에 연락을 취했지요. 과학수사팀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곳에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 차량에 남아있을 토양과 비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시간 후 과학수사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전문 장비를 가지고 비탈을 내려왔습니다. 붉은 흙 샘플을 채취했지요. 부러진 나뭇가지도 증거물로 수거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과학수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이 토양은 특이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요. 철분 함량이 높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밀 분석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이 지역 특유의 토양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지요. 수사팀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민수 씨의 차량에서 같은 성분의 토양이 발견된다면 그가 이곳에 왔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짓말을 완전히 입증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은주 씨의 행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혹시 이 험한 절벽 어딘가에 있는 건 아닐까요? 수색대를 투입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수사팀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수색을 시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예산과 인력 문제도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주 씨를 찾을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사회의가 열렸습니다. 과학수사팀의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을 분석한 결과 철분과 망간 성분이 높게 검출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 토양의 특징이라고 하네요. 이제 민수 씨의 차량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요. 다음 날 아침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민수 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민수 씨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영장을 제시하자 그는 당황했습니다. 차량 열쇠를 내놓으라는 요구에 손이 떨렸지요. 그는 왜 차를 가져가느냐고 물었습니다. 형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의 차량이 견인되어 갔습니다. 과학수사팀이 대기하고 있는 감식실로 향했지요.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렁크 바닥과 타이어 휠하우스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렁크 구석에서 미세한 토양 샘플이 발견되었습니다. 휠하우스에도 같은 토양이 묻어 있었지요. 과학수사팀은 즉시 성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수사팀은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이 토양이 절벽 현장의 토양과 일치한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었습니다. 강민수 씨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사팀장은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동생 은지 씨도 경찰서에 와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모두의 시선이 과학수사팀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과학수사팀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치한다고요. 차량에서 발견된 토양과 절벽 현장의 토양 성분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수사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강민수 씨를 다시 조사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압박할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만들 것이었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은주 씨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요? 토양 성분이 일치했습니다. 강민수 씨의 차량에 묻어있던 흙이 절벽 현장의 흙과 같은 것이었지요. 이제 수사팀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수 씨가 그 외딴 절벽에 갔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곳에서 서은주 씨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수사팀장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규모 수색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지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 아침 7시였습니다. 통영 해안 절벽 지역에 수색대가 집결했습니다. 총 30명의 인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경찰 수색대와 소방구조대 그리고 해양경찰까지 합류했지요. 전문 수색견 2마리도 함께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색대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절벽 주변 반경 500m를 집중적으로 수색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비탈과 덤불 지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원들은 3개 팀으로 나뉘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팀은 절벽 위쪽을 수색했습니다. 두 번째 팀은 중간 비탈 지역을 맡았지요. 세 번째 팀은 아래쪽 바위 지대를 담당했습니다. 수색견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훈련받은 개들은 냄새를 맡으며 주변을 돌아다녔지요. 핸들러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특별한 발견은 없었습니다. 2시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날씨는 맑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수색은 쉽지 않았지요. 절벽은 생각보다 험했고 덤불은 빽빽했습니다. 대원들은 땀을 흘리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수색견 한 마리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비탈 지역을 수색하던 개였지요. 핸들러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개는 계속 짖으며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핸들러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뭔가 발견한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수색대장이 즉시 그쪽으로 향했지요. 다른 대원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수색견이 가리키는 곳은 가파른 비탈 아래였습니다. 대원들이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로프를 설치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했지요. 약 15m를 내려가자 시야가 트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파란색 천 조각이 덤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대원이 가까이 다가가 확인했습니다. 등산복 재질이었지요. 찢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시 본부에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수사팀장이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주변을 더 수색하라고 했습니다. 대원들은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위를 넓혀갔지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곧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 같았습니다. 오전 11시 5분이었습니다. 한 대원이 외쳤습니다. 여기요. 다른 대원들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더 아래쪽에 뭔가 보였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 어두운 색깔의 물체가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추가 로프를 설치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2명의 대원이 하강을 시작했지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바위는 미끄러웠고 각도는 가팔랐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대원들이 그 물체에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대원이 조심스럽게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색대장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시신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여성으로 보이며 파란색 재킷을 입고 있다고 했지요. 수색대장은 즉시 수사팀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검시관에게도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1시간 후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형사들이 조심스럽게 비탈을 내려갔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수사팀장도 함께 내려갔지요. 시신은 바위 아래 좁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은주 씨가 맞았습니다.
형사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실종 신고 후 6일 만에 발견이었습니다. 검시관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시신을 조사하기 시작했지요. 외상을 확인하고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약 30분간의 검시가 이어졌습니다. 검시관이 초기 소견을 밝혔습니다. 복부에 큰 타박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갈비뼈 일부가 골절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요. 팔과 다리에는 마찰상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떨어지거나 끌린 흔적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머리 뒤쪽에도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땅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요. 사망 시점은 약 5일에서 6일 전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실종 당일이거나 그 다음 날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장이 물었습니다. 단순 실족사로 보이냐고요. 검시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상의 양상이 단순 추락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복부 타박상의 위치와 형태가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요. 형사들은 주변을 세밀히 조사했습니다. 혹시 은주 씨의 소지품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배낭은 시신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휴대폰도 함께 있었지요. 화면은 깨져 있었고 배터리는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과학수사팀이 현장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촬영하고 증거물을 수거했지요. 주변 토양 샘플도 추가로 채취했습니다.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신 수습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조심스럽게 들 것을 준비했습니다. 험한 비탈을 올라가야 했기에 신중해야 했지요. 여러 명이 협력해서 천천히 위로 옮겼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시신이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정밀 부검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될 예정이었습니다. 동생 은지 씨가 현장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지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지요.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옆에 서서 기다려줄 뿐이었습니다. 다른 형사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사팀은 사건을 재정리했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서은주 씨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한 것이었지요. 복부 타박상과 발견 장소 그리고 주변 정황이 모두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장이 말했습니다. 강민수를 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했지요. 토양 일치와 거짓 진술 그리고 시신 발견 장소까지 모든 것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부산으로 향했지요. 강민수 씨를 체포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형사들이 민수 씨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수 씨가 문을 열었지요. 형사들은 체포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민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을 서은주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고 형사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실종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전환된 것이었지요.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강민수 씨가 무슨 이유로 은주 씨를 죽였는지 그리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강민수 씨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 앉은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요.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담당 형사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지요. 먼저 서은주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차량이 외딴 샛길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1시간 넘게 머물다가 나오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민수 씨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은 세차장 영상이었습니다. 차량 바닥을 집요하게 씻는 그의 모습이 재생되었지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세차를 했느냐고요? 민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세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토양 분석 결과였지요. 차량에서 발견된 흙과 시신 발견 장소의 흙이 일치한다는 보고서였습니다. 철분과 망간 성분까지 정확히 같았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절벽에 갔었다는 증거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서은주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고 했지요. 민수 씨는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10분이 흘렀습니다. 형사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지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민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가 말했지요. 제가 은주 씨를 죽였습니다. 조사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말하라고 했습니다. 민수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은주 씨는 6개월 전부터 특별한 관계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한 동호회 회원이었다고 했지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자주 만나고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느새 서로에게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자신에게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지요. 은주 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은주 씨도 괜찮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자고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주 씨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확실한 관계를 원하게 된 것이지요. 1달 전부터 은주 씨가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다고 하네요.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민수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정을 버릴 수도 없었고 은주 씨를 포기하기도 어려웠지요. 계속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은주 씨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10월 12일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주 씨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오늘 통영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하네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약속을 잡았습니다. 트레킹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스 중간쯤에서 은주 씨가 말을 꺼냈다고 하네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라고 했지요. 민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주 씨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지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만약 오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당신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전부 밝히겠다고 했지요. 민수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합니다. 아내가 알게 되면 가정이 파탄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지요. 하지만 은주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선택하든지 가정을 선택하든지 말입니다. 민수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왜 자신을 이렇게 몰아붙이냐고 소리쳤다고 하네요. 은주 씨도 맞섰습니다. 6개월 동안 기다렸다고 했지요. 이제는 자신의 인생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트레킹 코스를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지요. 그곳에서 계속 다퉜습니다. 은주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아내에게 전화하겠다고 했지요. 민수 씨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은주 씨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은주 씨를 밀쳤다고 합니다. 강하게 밀었다고 했지요. 은주 씨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곳은 경사진 비탈이었습니다. 은주 씨는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그 장면을 멍하니 지켜봤다고 합니다. 은주 씨가 바위에 부딪히며 아래로 떨어져 갔지요.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조용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급히 비탈을 내려갔습니다. 은주 씨는 바위 아래 쓰러져 있었지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흔들어 깨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하네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자신이 의심받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민수 씨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그 장소 근처로 갔지요. 최대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새길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내려 다시 은주 씨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시신을 더 깊은 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옷에 흙이 묻었고 차에도 흙이 묻었지요. 모든 것이 끝난 후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산으로 오는 길에 세차를 했습니다. 증거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차량 바닥까지 꼼꼼히 씻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옷을 전부 버렸다고 합니다. 민수 씨는 자백을 마쳤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지요. 형사는 아무 말 없이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부검 결과도 민수 씨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복부 타박상은 넘어질 때 바위에 부딪힌 것이었지요. 마찰상들은 비탈을 굴러떨어지며 생긴 것이었습니다. 사인은 추락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과 내부 장기 손상이었습니다. 검찰은 민수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비록 고의적 살인은 아니었지만 폭행 후 사망에 이르게 했고 시신을 유기한 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민수 씨는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 것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동생 은지 씨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를 죽이고 은폐한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했던 그를 말입니다.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수 씨는 형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하지 않았지요. 사건은 이렇게 종결되었습니다. 서은주 씨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요구를 했던 걸까요? 강민수 씨는 순간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비겁한 범죄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은주 씨는 목숨을 잃었고 민수 씨는 감옥에 갔습니다. 두 사람의 가족들도 큰 상처를 입었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함을 말입니다. 그리고 순간의 감정을 참는 것의 필요성도 말이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